Retrotech. 안녕하세요. 레트로텍의 아웃사이더입니다. 에피소드 1F YUI EXTJS 시작합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계속 설명한 대로 2000년대 초반부터 AJAX가 등장하고 웹이 점점 동적으로 발전하면서 사람들의 관심사는 웹으로 몰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웹에서 다양한 시도가 일어나고 웹 개발을 더 편하게 하기 위해 2005년부터 수많은 프레임워크가 등장하고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었지만 결국 웹에서 저희가 주로 하는 것은 UI를 만드는 거고 최종적으로 UI를 어떻게 하면 더 쉽게 만들지에 대한 결과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프로타입 JS나 jQuery 같은 경우는 좀 더 저수준의 블럭을 제공했다고 하면 도조 툴킷이 꿈꿨던 위젯 형태의 UI나 리코가 실제 사용할 수 있던 수준으로 만들었던 UI 라이브러리에 이어서 더 퀄리티가 좋은 UI 프레임워크들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야후 유저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YUI 야후 유저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는 야후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첫 글자를 따서 YUI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 이름대로 야후에서 개발한 UI 프레임워크입니다. 야후라는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야 하나라는 생각을 잠시 했는데 국내에서는 이제 야후가 거의 안 쓰는 서비스가 됐기 때문에 약간은 설명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야후는 1994년 제리 양과 데이비드 필로가 만들었습니다. 당시 스탠포드 대학교의 대학원생이었던 제리 양과 데이비드 필로는 제리와 데이비드의 월드와이드 웹가이드라는 웹사이트를 만들고 이 사이트는 사람이 편집한 계층 구조의 웹 디렉토리를 제공하는 사이트였습니다. 지금은 검색을 할 때 키워드나 자연어를 입력을 해서 검색을 하면 그 결과가 나오는 형태가 더 일반적이지만 당시에는 이제 그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디렉토리처럼 사람이 카테고리를 만들고 클릭해서 들어가면 사이트의 리스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웹이 엄청 크지 않았다는 얘기기도 하고요. 네, 야후는 이 방식의 검색을 제공했고 제리와 데이비드의 월드와이드 웹가이드가 야후로 바뀌게 되고 야후 느낌표, 보통 느낌표를 써요. 야후 뒤에. 그래서 야후가 공식 이름이 됩니다. 이후 1995년에 야후도 검색 엔진을 도입해서 야후 디렉토리,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사람이 작성한 그 계층형 그 트리 구조를 검색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90년대에 야후는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고 구글도 초기에는 야후의 검색 엔진을 납품하면서 이제 클 정도로 되게 큰 회사였고 야후 메일, 야후 뉴스, 야후 파이낸스, 야후 스포츠 등 수많은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대표적인 웹 포털로 자리 잡게 되지만 2000년대 후반에 가서는 구글 등의 점유율을 많이 빼앗기게 되면서 하향세를 걷게 됩니다. GDNet의 2005년 기사에 따르면 2005년 미국 내 검색 엔진의 시장 점유율에서 구글이 36.9%, 야후가 30.4%, MSN이 15.7%였고 2000년대 중반에는 구글이 있다 하더라도 웹에서 야후라는 회사의 그 이름이 주는 무게는 상당히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 야후에는 1996년에 릴리즈한 마이야후라는 서비스가 있었습니다. 이 마이야후는 시작 페이지, 그러니까 인터넷을 할 때 시작 페이지의 역할을 하는 서비스로 이제 개인화를 할 수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테마를 지정하고 자기가 주로 가는 어떤 서비스나 게시판, 블로그 같은 것들을 자기가 자주 이용하는 웹사이트들의 목록을 이제 커스터마이징 할 수 있고 위젯을 추가해서 이제 인터넷을 시작하면 항상 이 페이지에서 시작해서 한 번에 관심 있는 정보를 보고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후에서 2005년 내부에서 6개월 정도 개발을 하고 내부 피드백을 받으면서 YUI를 만들고 마이야후의 UI 기반의 이 YUI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YUI는 야후 제품에서 유틸리티와 위젯을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UI 라이브러리라고 할 수 있고, 지금으로 생각하면 디자인 시스템이라고, 그러니까 의도나 결과물은
많이 차이가 나지만 시대가 다르니까 하려고 했던 거는 이제 디자인 시스템과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만든 YUI를 2006년 2월 더 야후 유저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라는 글을 올리면서 BSD 라이센스로 생태계에도 사용할 수 있게 오픈소스로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글에서는 공개하면서 UI 라이브러리 개발과 오픈소스와 관련해서 웹의 당시 상태와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의 본질에 대한 두 가지 핵심 신념을 강조합니다. 오늘날 주류 웹 사용자들은 웹에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우리는 기대치가 낮아진 브라우저 안에서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사용자들은 데스크톱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웹 애플리케이션에 기대하는 바가 훨씬 적다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야후를 비롯한 혁신적 기업들은 물론 구글과 같은 저명한 경쟁사와 짐브라 같은 창의적인 신규 진입자들도 브라우저와 데스크톱 상호 작용 사이의 이분법을 허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품 디자이너가 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엔지니어가 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브라우저 내에서 개발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개선해야 합니다. 밀물이 모든 배를 들어올리듯 우리는 다른 오픈소스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프로토타입 JS의 샘 스테픈슨, 스크립타큘러스의 토마스 퍽스, 도조의 알렉스 러셀의 작업에서 영감을 받고 동기를 부여받았습니다. 거의 1년 전 야후 유저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 작업을 시작했을 때만 해도 이러한 기존 리소스가 야후에 완벽히 부합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성장과 우수성은 우리가 이 분야를 사랑하는 이유를 잘 보여줍니다.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는 밀물이 모든 배를 띄운다는 생각과 웹에서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할수록 웹 경제를 만들고 경쟁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 좋다는 생각에 업계의 그 누구보다 헌신적입니다. 처음부터 우리는 야후 유저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가 이 과정의 일부가 되기를 바랐으며 이는 우리가 커뮤니티의 창의성과 개방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인정하고 업계 동료들이 제공한 모든 학습과 영감에 대한 작지만 의미 있는 보답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참고로 이 글에서 언급된 짐브라는 2005년에 나온 이메일 서버와 통합된 웹 클라이언트를 포함한 웹 협업 소프트웨어를 얘기하는 거고, 이 회사는 2010년에 야후에 인수되게 됩니다. 당시 스크립타큘러스나 도조, 리코 등이 있었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웹 서비스를 하는 회사 중 하나인 야후가 내부 리소스를 사용해서 만들고 야후의 실 서비스까지 사용해서 검증된 UI 라이브러리라는 것은 모든 면에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시 공개된 야후 디벨로퍼 네트워크 사이트에서 야후 UI 홈페이지를 보면 다음과 같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야후 유저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는 돔 스크립팅, HTML, AJAX 같은 기술을 사용하여 풍부한 인터랙티브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도록 자바스크립트로 작성된 유틸리티 및 컨트롤 세트입니다. YUI의 컴포넌트는 크게 코어 유틸리티와 UI 컨트롤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코어 유틸리티는 HTML과 AJAX의 특성을 가진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때 크로스 브라우저 돔 스크립팅에 의존해서 하게 되는 웹 개발을 간소해주는 역할을 하고, 요소의 위치, 크기, 불투명도 같은 거를 조정할 수 있는 시네마틱 효과를 줄 수 있는 애니메이션, AJAX를 관리해주는 커넥션 매니저, 돔 위치나 CSS 스타일 관리를 포함한 돔 스크립팅을 편리하게 해주는 돔, 드래그 앤 드롭, 브라우저의 클릭, 키프레스 같은 이벤트를 다뤄주는 이벤트, 이렇게 5개의 유틸리티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UI 컨트롤에서는 인터랙티브 시각 디자인 요소를 제공하는 캘린더, 슬라이더, 트리뷰, 이렇게 3가지를 첫 버전에서 제공했습니다. YUI가 매력적인 부분은 이 UI 컨트롤 부분이었습니다. 캘린더, 슬라이더, 트리뷰처럼 웹사이트에서 필요하고 유용한데 구현하기는 쉽지 않았던 UI 위젯, 요즘은 컴포넌트라고 하는 게 더 적합할 것 같은데, 이러한 UI 위젯을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바로 사용 가능한 형태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YUI 공지글은 야후 프리젠테이션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의 토마스 샤, 네이트 코칠리, 에릭 미라글리아 3명의 이름으로 이 글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서 토마스 샤가 YUI를 최초로 만든 사람이고, 자세한 내부 사정은 모르지만 위키피디아를 보면 야후의 공동 창업자인 제리 양, 아까 얘기했죠. 제리 양의 스폰십을 받아서 만들었다고 하는 걸 보면 제리 양이 YUI라는 프로젝트를
그러니까 어떤 UI 위젯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이제 허락을 하고, 그래서 토마스 샤가 월급을 받으면서 이 작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 초에는 토마스 샤 혼자 있는 팀이었고 6개월 개발하고 6개월 뒤인 7월 야후 내부에서 릴리즈를 하게 됩니다. 이 토마스 샤는 2005년부터 2012년까지 야후에서 시니어 디렉터 오브 엔지니어링으로 일했고, 이후에는 핀터레스트에서 4년 정도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하고, 현재는 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뉴타닉스에서 시니어 디렉터 오브 엔지니어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토마스 샤 혼자 시작했던 프로젝트가 반응이 좋았는지 2005년에는 야후 프레젠테이션 플랫폼 엔지니어링 팀 아래 사람들을 모으게 되고, 여기에 네이트 코칠리, 에릭 미라글리아가 합류하게 됩니다. 네이트 코칠리는 잠시 뒤에 좀 더 설명하고, 에릭 미라글리아를 먼저 얘기하면, 에릭 미라글리아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야후의 YUI 라이브러리 팀에서 시니어 엔지니어링 매니저로 일했고, 이후에는 인스턴트 메이징 서비스를 만드는 미보에서 바이스 프레지던트 오브 프로덕트로 일하다가 2012년 미보가 구글에 인수되면서 현재까지 구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995년부터 대학을 위한 대화형 글쓰기 공간을 개발하면서 1997년부터 2004년까지 100여 개의 대학에서 에릭 미라글리아가 만든 스피기지 스튜디오 앤 카페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엔지니어링 분야 외에도 에릭 미라글리아는 스탠포드와 워싱턴 주립대학에서 글쓰기도 가르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YUI를 공개하고 며칠 뒤에 에릭 미라글리아는 Developing a JavaScript Library for Yahoo라는 글을 올리면서 YUI를 만들면서 어떤 고민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약 1년 전 야후 유저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를 구축하기 시작했을 때 해결해야 할 구체적인 과제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프론트엔드 엔지니어가 드래그 앤 드롭과 같은 상호작용을 구현할 때 브라우저 간 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제품별 고급 기능에 더 많은 시간을 쓰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회사 전체에 재능 있고 창의적인 개발자 풀이 있지만 브라우저 간의 차이를 표준화하는 공유 라이브러리를 개발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커뮤니티로서 우리는 사용자의 야후 제품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는 풍부한 상호작용을 위해 더 나은 툴킷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야후 개발자에게 최대한의 유용성을 제공하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를 만들려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분야의 핵심인 이질성에 민감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가벼우면서 언옵트러시브하게 모듈식 맞춤 스타일로 방향을 잡았고, 개발 방법론과 프로그래밍 스타일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제약이 없어야 했습니다. 제약이 자유를 가져다 준다라는 레일즈 개발자 데이비드 하이네마이어 헨슨의 설명을 좋아하지만, 라이브러리를 설계할 때 개발자 환경이 이미 크고 복잡하고 빠른 변화에도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개발자에게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분야의 핵심인 이질성이라고 말한 부분이 나오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질성은 헤테로지니티를 얘기하는데 쉽게 말하면 다양성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야후의 제품군이 규모, 기술, 방법론, 지리적 위치에서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제품마다 크게 다르고, 클라이언트의 구성도 브라우저의 버전과 플랫폼을 조합하면 수십 가지의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이질성, 헤테로지니티를 지원하는 것이 UI 프레임워크의 핵심이라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YUI를 공개한 글에 그 작성자에서 마지막에 언급된 사람은 야후의 시니어 웹 개발자인 네이트 코칠리였습니다. YUI 홈페이지에서는 네이트 코칠리가 작성한 아티클인 그레이디드 브라우저 서포트,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등급별 브라우저 지원이라는 제목이죠. 이 글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네이트 코칠리가 작성했는데 야후의 첫 웹개발자로 고용된 사람 중 한 명이고요. 이 네이트 코칠리는 야후의 첫 CSS 코드 베이스를 작성했고 다수의 야후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2005년부터는 YUI 팀에서 시니어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로 일을 했습니다. 이후에 야후에서 프로덕트 디자인 디렉터로도 일하고 2013년에는 구글로 이직해서 현재는 유튜브의 UX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이트 코칠리가 쓴 그레이디드 브라우저 서포트의 첫 부분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웹 개발의 첫 10년, 90년대 초반에는 브라우저 지원이 이원화되어 있었습니다. 특정 브라우저를 지원합니까? 지원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라는 대답이 나오면 사용자의 사이트 액세스가 적극적으로 차단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998년 IE5가 출시된 이후 몇 년 동안 프로페셔널 웹 디자이너와 개발자는 새로운 작업을 시작할 때 이 프로젝트에 네트스케이프 4.x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최신 웹 개발에서는 모든 브라우저를 지원해야 합니다. 일부 사용자를 제외하기로 선택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등급별 브라우저 지원 전략에서는 불필요한 일입니다. 당시에는 브라우저 간 차이가 현재보다 훨씬 심했고 표준도 부족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웹사이트를 특정 브라우저에만 최적화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1D 도조 툴킷 에피소드에서 오드포스트가 IE만 지원하는 상황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6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라는 문구를 많이 표시하곤 했고, 네트스케이프 6.0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도 표시를 하는 사이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문제에 관해서 야후는 특정 환경, 그러니까 여기서는 브라우저 환경을 배제하는 선택은 웹에서 부적절하며 모든 사용자가 자신의 환경이 지원하는 만큼의 시각적 또는 인터랙티브 컨텐츠를 소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 접근 방법을 프로그레시브 엔핸스먼트, 번역하면 점진적 향상이죠. 프로그레시브 엔핸스먼트라고 부르고, 가능하면 핵심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 그 위에 풍부한 경험을 구축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이 글에서는 프로그레시브 엔핸스먼트, 그러니까 점진적 향상과 그레이스풀 디그레이션, 우아한 성능 저하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아한 성능 저하와 점진적 향상이라는 개념은 브라우저 지원 전략을 설명할 때 자주 사용됩니다. 실제로 이 두 가지 개념은 내결함성 엔지니어링, 즉 폴트 톨러런스 엔지니어링과 밀접하게 관련된 접근 방식입니다. 이 두 개념은 브라우저 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서로 다른 우선순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지원 논의의 틀을 다르게 구성합니다. 우아한 성능 저하는 프레젠테이션을 우선시하며 널리 사용되지 않는 브라우저를 쓰는 사용자에게는 더 적은 것을 제공합니다. 점진적 향상은 콘텐츠를 중심에 두고 대부분의 브라우저에게 더 많은 것을 제공하고 사용자에게 더 많이 표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점진적 향상은 더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점진적 향상은 등급별 브라우저 지원의 핵심 개념입니다. 프로그레시브 엔핸스먼트는 네이스 코틀리가 만든 전략은 아니고 2003년 3월 소위 SXSW라고 부르죠.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컨퍼런스에서 스티븐 챔페온과 닉 핑크가 Inclusive Web Design for the Future with Progressive Enhancement라는 발표와 Progressive Enhancement and Future of Web Design이라는 글을 쓰면서 처음 사용하게 됩니다. 이 글에서도 야후의 그레이디드 브라우저 서포트 글에서 얘기했듯이 최신 브라우저로 먼저 설계한 다음에 이전 버전의 브라우저에서도 동작할 수 있도록 성능을 저하시키는 우아한 성능 저하 전략의 발전된 버전으로 프로그레시브 엔핸스먼트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략은 업계에 큰 영향을 미쳤고 야후도 이 전략을 받아들이게 돼서 이제 그레이디드 서포티드 브라우저라는 글이 나오게 된 것이고, 2012년에는 단넷 매거진이 선정한 웹 디자인과 웹 개발의 2012년 트렌드 탑 15에서 1위로 프로그레시브 엔핸스먼트를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YUI가 나온 시점은 2006년이니까 2012년보다 이제 훨씬 많이 빠른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네이트 코틀리의 그레이디드 브라우저 서포트 글로 돌아오면 프로그레시브 엔핸스먼트를 위해 브라우저를 등급별로 나누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급은 C등급, A등급, X등급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C등급의 브라우저는 희귀한 구식 브라우저를 얘기하고 핵심 컨텐츠와 기능만 제공해서, 그러니까 시멘틱한 HTML만 제공해서 접근성을 아주 뛰어나게 만들고 고급 기능이나 스타일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사용자의 약 3% 정도가 C등급 브라우저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야후에서는. A등급은 가장 높은 지원 수준으로 최신 웹표준의 강력한 기능을 최대한 활용해서 고급 기능도 제공하고 시각적인 충실도를 제공하는 등급입니다. 야후 사용자의 96%가 이 A등급에 포함됩니다. X등급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브라우저로 성능이 뛰어나고 최신이지만 매우 희귀한 브라우저를 얘기합니다.
약 1%의 사용자가 이 X등급을 사용하고 있고, 야후에서는 C와 A등급은 QA가 테스트하지만 X등급은 테스트를 하지 않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X등급의 브라우저는 A등급 브라우저의 새로운 버전이 나왔을 때 X등급으로 분류됩니다. 당시에는 에버그린 브라우저가 없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버그린 브라우저는 지금 대부분의 브라우저가 하듯이 새로운 버전이 나오면 자동으로 새 버전을 업그레이드가 되는 브라우저를 이제 에버그린 브라우저라고 얘기하고, 이 덕분에 사용자는 꽤 빠르게 새 버전의 브라우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당시에는 에버그린 브라우저들도 아니었고, 새 버전이 나오면 사용자가 직접 설치를 해야 됐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같은 경우에는 윈도우즈 업데이트로 같이 제공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브라우저에 새로운 버전이 나오더라도 사용자들이 빠르게 새 버전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등급의 브라우저가 새 버전이 나오면 이제 X등급으로, 사실 더 좋고 더 많은 웹표준을 따르고 기능이 있지만 아직 사용자가 없기 때문에 X등급으로 분류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후는 브라우저의 등급을 나누어서 효율적인 QA 테스트를 진행했고, 그 결과 사용자의 99%가 검증된 경험을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글의 마지막에는 월드 와이드 웹을 만든 팀 버너스리가 1996년 테크놀로지 리뷰에서 한 말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웹페이지에 이 페이지는 브라우저 X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라는 라벨을 붙이는 사람은 다른 컴퓨터나 다른 워드 프로세서, 다른 네트워크에서 작성된 문서를 읽을 기회가 거의 없던 웹 이전의 나쁜 시절을 그리워하는 것 같습니다. 팀 버너스리가 이 얘기를 1996년에 했으니 27년 전인데, 지금도 이 페이지는 브라우저 X에서 가장 잘 보입니다 같은 메시지를 아주 자주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종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2006년 2월 야후의 브라우저 등급표를 보면 가로축에는 이제 플랫폼, 윈도우 98, 윈도우 2000, 윈도우 XP, 맥 10.0, 맥 10.2, 맥 10.3, 맥 10.4 이렇게 되어 있고, 세로축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네트스케이프, 파이어폭스, 모질라, 오페라, 사파리 이렇게 브라우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과 브라우저를 이렇게 매트릭스로 만들어 놓은 표라고 할 수 있죠. 당시 등급표에 따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 5.0은 OS에 관계없이 다 C등급이고, 오페라 8.5는 윈도우 XP에서는 A등급인데 맥 10.0부터 맥 10.3까지는 C등급이고, 윈도우 98, 윈도우 2000, 맥 10.4에서는 X등급입니다. 네, 같은 브라우저도 이렇게 플랫폼에 따라서 등급이 달라지는 거죠. 그리고 파이어폭스 1.0.7과 파이어폭스 1.5는 모든 OS에서 다 A등급을 받고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5.5 이상, 그러니까 6.0, 7 이렇게 두 개죠. 그 위에는 아직 안 나왔으니까. 인터넷 익스플로러 5.5 이상은 다 A등급인데 당연히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맥OS에는 없기 때문에 윈도우에만 있습니다. 재밌게 느꼈던 건 사파리의 경우 사파리 1.3이 맥 10.3에서 돌아가는 경우와 사파리 2.0만 A등급이고, 그 이전 버전인 사파리 1.0, 1.1, 1.2는 모두 X등급을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나온 지 얼마 안 된 브라우저였기 때문에 1.3부터 꽤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사용자들도 많이 받아들여서 사용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는 너무 신규 브라우저라서 사용자들한테 인지도가 적고 사용자도 적었기 때문에 X등급으로 분류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야후가 내부에서 사용하는 브라우저 등급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고, YUI를 공개하면서 야후는 야후 디자인 패턴 라이브러리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웹페이지와 웹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한 디자인 패턴을 설명하고 있는 페이지인데, 이 디자인 패턴을 사용할 때 YUI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YUI를 쓰면 쉽게 구현할 수 있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양한 디자인 패턴이 나오는데, 지금도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 크럼프, 오토 컴플리트, 페이지네이션, 드래그 앤 드롭, 내비게이션 탭, 레이팅, 그러니까 별점 매기는 거 있죠. 리뷰 남기는 UI도 여기 디자인 패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패턴을 설명하면서 각 페이지에 들어가면 이 예시 UI, 그러니까 이게 약간 동적이기 때문에 동적으로 동작하는 UI 영상을 제공하고, 이 디자인 패턴이 사용자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어떤 때에 사용하면 좋은지, 그리고 인터랙션을 어떻게 하면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접근성까지 보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시 웹에서 시도하던 많은 UI를 패턴으로 잘 정리해 놓은 페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웹이 동적으로 많이 발전하던 상황이기 때문에 야후가 수많은 웹 서비스를 전 세계에 제공하면서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 디자인 패턴은 업계에 꽤 큰 영향을 주었을 거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고, 여기에 정의된 많은 디자인 패턴은 그 디테일은 발전을 했지만 디자인 패턴 자체는 여전히 유효한 것들이 많이 있어서 이 사이트를 가서 봤을 때 당시에 그러니까 2006년에 정리했던 이 내용들이 꽤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이 디자인 패턴은 디자이너인 에린 말론이 만들었고, 맷 리콕이 아키텍처를 만들고 빌 스캇이 에반젤리즘을 담당해서 디자인 패턴이 외부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맷 리콕은 이후에는 보드게임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경력이 좀 특이하죠. 자신의 회사인 맷 리콕 게임즈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보드게임을 만들고 있고요. 지금도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보드게임을 안 해서 얼마나 유명한지 잘 모르겠는데 팬데믹이나 포비든 아일랜드라는 보드게임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회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 디자인 패턴을 공개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서 에반젤리즘을 담당했다는 빌 스캇은 이전 에피소드인 1, 2 리코 에피소드에서 소개했던 세이버 에어라인 솔루션에서 리코 프레임워크를 만들고 발표하던 그 빌 스캇입니다. 그래서 빌 스캇과 리코를 주로 만들던 데런 제임스도 2005년에 야후로 이직, 그러니까 세이버 에어라인 솔루션에서 야후로 이직을 한 거죠. 데런 제임스는 야후 메일 서비스에서 일을 했고, 빌 스캇은 YUI 작업에 참여하게 됩니다. 어쩌면 리코가 그 이후에 크게 발전하지 못한 게 이 둘이 옮겨가면서가 아닐까라는 상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빌 스캇은 리코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블로그에서 오픈 야후라는 글을 쓰면서 야후가 왜 라이브러리를 오픈소스로 공개했는지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1. 선의. 커뮤니티와의 공유는 항상 풍성한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2. 피드백. 많은 눈과 손은 라이브러리를 더 좋게 만들어줍니다. 야후 밖에 똑똑한 사람들이 아주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3. 대화. 토론을 위해 문제를 전면에 내세웁니다. 디자인 접근성, 공통 디자인 라이브러리 및 언어 등이 예시입니다. 4. 재사용. 기업 최고의 재사용 전략은 오픈소스입니다. 저는 세이버에서 리코를 통해 이를 확인했고 야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라이브러리가 공개되었으므로 그룹들은 이미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더 큰 무언가에 참여하도록 활력을 불어넣어 줍니다. 5. 표준. 더 나은 디자인 아이디어가 확산되면 사용자에게도 좋고 우리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같은 일을 하는 다른 방법을 다시 배우는 것은 정말 재미있습니다. 6. 마음가짐. 야후에는 오픈소스 커뮤니티의 혜택을 많이 받은 경영, 디자인, 엔지니어링 분야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피 속에 스며들어 있어서 가치 체계의 일부가 됩니다. 따라서 이런 방식으로 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시기별로 팀의 멤버의 정확한 구성원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2007년 말 YUI 팀은 12명까지 늘어나 있고, 그 유명한 더글라스 크록포드도 YUI 팀에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더글라스 크록포드는 보통 자바스크립트계의 요다, 이게 아마 자바스크립트 완벽 가이드에서 이렇게 불러서 그 뒤로 저도 이렇게 부르고, 요즘은 더글라스 크록포드의 이름을 들을 일이 많지는 않지만 한때는 거의 거장 느낌으로 엄청 유명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계의 요다라고 불리는 더글라스 크록포드도 당시 야후에 있었고, 그냥 야후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YUI 팀에서 YUI를 만드는 걸 돕고 있었고, 더글라스 크록포드가 쓴 저서인 더글라스 크록포드의 자바스크립트 핵심 가이드와 자바스크립트는 왜 이 모양일까? 라는 번역서도 국내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글라스 크록포드는 2000년에 제이슨을 만들어서 제이슨의 창시자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저희가 API를 사용할 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포맷이죠. 그래서 더글라스 크록포드는 2005년부터 야후에서 익스팅귀시드 아키텍트로 2012년까지 일했고, 이후에는 페이팔에서 디스팅귀시드 아키텍트로 2019년까지 일했습니다. 익스팅귀시드와 디스팅귀시드라는 그 직책이 사실 우리나라에 없어서 정확히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유명하던 더글라스 크록포드가 YUI 팀에 합류했다는 것은 어쨌거나 야후가 그 인력을 YUI 팀에 배정해 준 거니까 YUI라는 프로젝트의 중요성과 가치도 함께 보여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YUI를 잠시 설명하고 이제 그 외의 것들을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야후가 아주 큰 기업인 야후가 거대 기업인 만큼 앞에서 얘기한 디자인 패턴이나 브라우저 등급처럼 단순히 YUI라는 라이브러리만 공개한 게 아니라
웹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다른 것들도 이제 계속 공개를 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네이트 코틀리가 맥 스웨니와 같이 작성한 YUI 리셋 CSS입니다. 브라우저는 마진이나 패딩 같은 각 브라우저만의 요소의 기본 값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 헤딩, 그러니까 H1, H2를 쓸 때 폰트 사이즈가 기본적이니까 아무런 CSS를 안 했을 때 뭐 볼드가 어떻게, 웨이트가 어떻게 들어가고 사이즈가 몇이고 마진 패딩이 어떨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 값을 브라우저 각각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HTML을 사용하더라도 브라우저마다 보이는 게 약간씩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보이도록 기본 CSS 스타일을 맞추는 것을 CSS 리셋이라고 보통 부르고, CSS 리셋을 이 야후가 최초로 발명한 것은 아니고 더 히스토리 오브 CSS 리셋이라는 글을 보면 최초는 아니었지만 대중의 주목을 받은 최초의 진정한 글로벌 CSS 리셋이라고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가져다 쓰고 관심을 갖게 하게 만든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YUI CSS 리셋은 모든 걸 초기화해서 A급 브라우저에서는 다 똑같이 나오게 만들고 이후 각 개발자가 원하는 스타일을 모두 명시해서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초기화시키고 아주 사소한 부분도 그냥 브라우저 믿지 말고 전부 다 지정하라고 가이드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뭐 H1, H2의 폰트 사이즈와 웨이트와 이런 걸 다 명시적으로 지정하라는 권장입니다. YUI에서는 A등급 브라우저에서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폰트 CSS와 컬럼 형태로 레이아웃을 잡을 수 있는 그리드 CSS도 함께 공개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지금이야 뭐 웹폰트도 있고 CSS 자체에도 그리드 기능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런 기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까지 지원한 프레임워크는 YUI가 처음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YUI가 최초로 공개가 되고 2006년에 0.11, 0.11을 이어서 릴리즈하면서 기능을 계속 추가합니다. 그래서 UI 컨트롤에는 오토 컴플리트, 툴팁, 다이얼로그, 로거, 메뉴 등이 이제 컴포넌트 위젯으로 추가가 되고 2006년 리눅스 저널에서는 에디터스 초이스로 YUI를 선정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 분야에 Qt4가 선정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AJAX가 중요해짐에 따라서 YUI를 선정했고 구글 웹 툴킷 GWT죠. GWT와 아주 근소한 차이로 1위를 차지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개하고 1년이 지나서 2007년 2월에 YUI 2.2.0을 릴리즈합니다. 버저닝이 좀 특이한데 처음 YUI를 공개하기 6개월 전부터 야후 내부에서 YUI를 쓰고 있었는데 버전 자체는 동일하지만 빌드나 배포 방식이 약간 달랐기 때문에 관리도 따로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2.0은 이 둘을 통합해서 내부에서 사용하는 것과 완전히 동일한 버전, 그러니까 오픈소스로 공개된 게 완전히 동일하게 관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2.2.0이고 그래서 이제 메이저 버전이 올라간 것입니다. 0.12.2에서 한 번에 2.2.0으로 올라가고 1D 도조 툴킷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듯이 AJAX를 썼을 때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브라우저 히스토리 매니저와 데이터 테이블 컨트롤, 버튼 컨트롤 등이 도입이 됩니다. 이후 개선되면서 컴포넌트를 동적으로 가져오는 YUI 로더, 그리고 이미지를 지연 로딩 시키는, 여기서 지연 로딩이란 건 이제 스크롤 밑에 있는 이미지는 이제 나중에 로드 하겠다는 거죠. 이런 걸 지원해주는 이미지 로더, 그리고 컬러 피커가 추가되고 뭐 차트, 리치 텍스트 에디터 등도 추가가 됩니다. 2009년 9월에는 완전히 새로 설계된 YUI 3.0.0이 릴리즈됩니다. 3.0은 셀렉터 중심으로 동작되고 구문도 훨씬 간결해져서 다른 모듈도 쉽게 로딩할 수 있고 샌드박싱도 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의 다른 변경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되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야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엄청 큰 회사고 YUI가 내부에서도 쓰이고 꽤 주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꼭 YUI 팀이 아니어도 YUI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3.0이 릴리즈 됐을 때는 YUI가 최초로 적용되었던 마이야후 서비스에서 프론트 테크니컬 리드로 일하고 있던 니콜라스 자카스가 YUI 테스트를 기여하게 됩니다. YUI 테스트는 브라우저 기반 테스트 프레임워크로 X유닛 프레임워크를 바로 포팅한 것은 아니지만 N유닛과 J유닛의 일부 특성을 가져와서 만들어진 테스트 프레임워크입니다.
니콜라스 자카스는 이 외에도 프로파일러나 쿠키 유틸리티도 작성해서 YUI에 기여를 했는데, 이 니콜라스 자카스는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야후에서 일했고, 이후 컨설팅이나 창업을 하고 클라우드 스토리지인 박스닷컴에서도 프린시펄 아키텍트로 일을 했습니다. 니콜라스 자카스는 2013년에 만든 ESLint의 창시자로도 현재는 더 알려져 있고, 지금까지도 ESLint 프로젝트를 리드하면서 휴먼 후코즈라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프론트에 대한 글을 많이 쓰고 다수의 책도 쓰고 코칭도 하고 있습니다. 2007년 8월에는 야후에서 DHTML 에반젤리스트 팀에서 일하고 있던 줄리앙 레콤트가 YUI 컴프레서를 만들어서 공개합니다. Introducing the YUI 컴프레서를 보면 만들게 된 과정이 이 글에 나오는데, 야후의 Exceptional Performance 팀 이름이 멋있네요. Exceptional Performance 팀의 조사에 따르면 야후 사용자의 40에서 60%가 빈 캐시를 경험하고 있고, 전체 페이지 뷰의 20%가 캐시가 비어있는 상태로 시작되기 때문에 웹페이지를 경량화하는 것이 아주 중요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많이 쓰이던 미니파이어,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코드에서 공백이나 줄바꿈을 없애서 파일의 크기를 줄이는 것을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미니파이어가 미니파이어 컴팩트 여러 가지로 부릅니다. 컴프레서. 변수명을 다른 사람이 읽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난독화라고 보통 부르는데, 두 개념은 약간은 다른 개념이긴 하지만 변수가 짧아지면 용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20자짜리 휴먼 리더블한 변수명을 A라는 걸로 바꾸면 글자 수가 확 짧아지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도 경량화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 난독화와 미니파이어는 이제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압축할 때 당시에는 더글라스 크로포드가 만든 JS민과 도조 툴킷의 도조 컴프레서가 가장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 줄리안 레콤트에 따르면 JS민은 알고리즘이 아주 단순하기 때문에 코드에 줄바꿈을 많이 남겨야 버그가 발생하지 않고, 그 줄바꿈을 안 하고 쓰다 보면 잘못하면 버그가 발생한다는 얘기죠. 그 도조 컴프레서는 코드 압축에 효과적이고 로컬 변수도 난독화하지만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잘못하면 버그가 생길 여지가 꽤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버그는 그냥 코드 버그라기보다 원래는 잘 동작하는 기능이었는데 이제 압축을 하고 나니까 동작에 문제가 생기거나 신텍스 오류가 생기는 이런 경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압축 과정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줄리앙 레콤트가 YUI 컴프레서를 만들게 됐고, 이 YUI 컴프레서는 도조 컴프레서보다 잘 압축되고 JS민만큼 안전하기 때문에 테스트 결과 JS민보다 18%, 도조 컴프레서보다 10%가 작아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YUI 컴프레서도 리노에 의존하고 있어서 자바로 작성되어 있었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분석해서 토큰화한 로컬 기호를 대체하고 있는데, 에발이나 위즈 같은 경우 난독화를 잘못하면 버그가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에서는 의도적으로 난독화하지 않아서 혹시 모를 버그를 방지하는 접근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대신 압축이 잘 되는 만큼 당연한 얘기로 압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빠르게 처음 공개하고 일주일 뒤에 YUI 컴프레서 2.0을 릴리즈하는데, 2.0부터는 아이작 슐레터가 만든 정규식 기반의 CSS 미니 파일을 포팅해서 CSS도 압축할 수 있게 되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언급된 아이작 슐레터는 당시에 야후에서 프론트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나중에 노드.js npm을 만들게 되고 노드.js를 최초로 만든 라이언 달에 이어서 두 번째 BDFL, 그러니까 자비로운 종신 독재자로 노드.js 프로젝트를 이끈 그 아이작이고, 그 뒤에는 npm을 운영하는 이제 회사를 차리고 이제 깃허브에 인수돼서 요즘은 아주 활발히 활동은 안 하고 있긴 한데 노드.js의 어쩌면 스타 개발자 중 한 명이죠. 네, 그리고 참고로 YUI 컴프레서를 만든 줄리앙 레콤트는 야후를 퇴사한 이후 비브랩스라는 시리를 만든 사람들이 만든 스타트업인데, 그러니까 애플의 시리, 그 시리입니다. 이 스타트업이 2020년에 삼성전자에 인수되었기 때문에 현재는 삼성전자에서 헤드 오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앤 오퍼레이션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야후가 만든 YUI는 꽤 인기를 끌어서 CBS 마켓워치, 사우스웨스트 에어라인, 노스웨스트 에어라인, 인디카닷컴 등이
YUI 구현에도 오픈소스니까 구현에도 참여하고 가이아 온라인, 민트.com, 아월스토리 등이 YUI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구현을 합니다. YUI 블로그의 임플리멘테이션 포커스 민트.com이라는 글을 보면 민트.com의 프론트엔드 엔지니어인 맷 스나이더가 YUI를 선택한 이유로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서화가 잘 되어 있고 브라우저를 넘나드는 안전한 코드와 대규모 개발팀, 높은 채택률, 매우 활발한 커뮤니티뿐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야후의 영향력 등 여러 가지 이유로 YUI를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탄탄한 무료 제품이 이미 존재하는데 굳이 새로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UI 개발팀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YUI 팀 규모에 필적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개선 사항을 따라잡을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온 민트.com은 2006년 개인 재무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으로 당시 미국에서 상당한 주목을 받던 서비스였고 2009년에 인투이트에 인수됩니다. 인투이트는 꽤 오래되고 아주 큰 회사인데 인프라 쪽에서는 아로고 CD를 오픈소스화해서 관리하던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YUI가 나온 시기는 2006년 2월로 2006년 1월에 나온 jQuery와 거의 비슷한 시기에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일찍 나온 UI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프로타입 JS와 스크립타큘러스가 가장 인기 있는 프레임워크였지만 YUI로 인해서 웹 UI와 UI 라이브러리 발전에 그러니까 큰 발전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jQuery의 jQuery UI도 1년 더 뒤인 2007년 중순에야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전하던 YUI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인기가 가라앉게 되고 2014년 8월 야후는 웹이 발전하고 다양한 기술이 등장하면서 YUI 같은 대형 라이브러리에 대한 관심이 커뮤니티에서 덜해졌고 야후 내에서도 더 이상은 YUI를 주로 관리하는 사람이 없어졌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YUI에 대한 신규 개발을 중단한다고 공지를 하고 개발이 완전히 멈추게 됩니다. EXT.js EXT.js도 좀 전에 얘기했던 YUI부터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야후가 YUI를 오픈소스로 공개하니까 자연히 야후 외부에서 YUI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당연한 일이죠. 오픈소스니까. 그 중에 잭 슬로컴이라는 개발자가 있습니다. 1995년부터 웹 개발을 하던 잭 슬로컴은 대부분 기업용 애플리케이션을 보통 구축했는데 인터넷 익스플로러 전용으로만 만들다가 시대가 좀 달라지면서 다른 브라우저도 인기를 얻게 되니까 크로스 브라우저까지 지원을 해야 했습니다. 근데 때마침 YUI가 나와서 본인이 YUI로 쉽게 전환을 할 수 있었고 YUI로 개발을 하면서 YUI의 기본 기능을 확장하는 방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YUI가 나오고 6개월 뒤인 2006년 8월부터 잭 슬로컴은 본인의 이름을 딴 잭슬로컴.com이라는 블로그를 시작하면서 YUI를 확정하는 방법을 계속 개발해 나가면서 공유를 하게 됩니다. 네, YUI는 모두 대문자로 작성하는 야후라는 딱 한 개의 전역 변수를 제공하고 있었는데 이 전역 변수에 EXT라는 객체를 추가하고 확장해서 yahoo.ext 같은 식으로 확장하는 방법을 블로그를 통해서 소개합니다. 참고로 YUI에는 버전 몇부터 있었는지 정확치는 않지만 확장하는 메커니즘으로 yahoo.extend를 제공할 수 있었는데 이거와 별도로 확장을 한 것이고 이 확장 기능을 잭 슬로컴은 YUI.ext라고 불렀습니다. 2006년 8월 16일에 작성한 Better Yahoo UI Code with the Element Object에서는 YUI 엘레먼트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yahoo.ext.element.get을 소개하고 19일에 작성한 스플릿바 컴포넌트 for Yahoo UI는 첫 컴포넌트인 스플릿바를 블로그를 통해서 공개를 합니다. 스플릿바라는 것은 상단 영역인 헤더, 왼쪽 사이드바, 본문 영역 같이 레이아웃을 잡아주는 컴포넌트고 yahoo.ext.splitbar라는 객체로 제공을 했습니다. 24일에 올린 자바스크립트 Animations with Yahoo UI Made Easy라는 글에서는 yahoo.ext.animator를 제공해서 YUI의 애니메이션을 훨씬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작성을 하고 자바스크립트 탭 패널 for Yahoo UI라는 글에서는 탭 패널이라는 컴포넌트를 공개하게 됩니다. 8월 말에는 YUI에서는 제공하지 않던 그리드를 만들게 되고 사용자의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8월 30일부터 그리드 컴포넌트 for Yahoo UI라는 글을 3편의 시리즈로
이어서 올리게 됩니다. 잭 슬로컴이 자바 스윙의 JTable에 익숙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검증된 JTable의 디자인을 사용해서 핵심 로직인 그리드, UI인 그리드 뷰, 데이터 소스 역할인 데이터 모델, 컬럼의 렌더링을 담당하는 컬럼 모델, 사용자 상호작용을 초기하는 셀렉션 모델로 이제 구성 요소를 분리해서 그리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때 구현된 그리드 기능은 키보드로 행을 선택할 수 있고 쉬프트 같은 걸 눌러서 다중 선택도 가능하고 AJAX로 데이터를 가져오면 자동으로 UI와 동기화시켜주고 헤더를 잠그거나 CSS를 사용해서 그리드 자체를 좀 그러니까 테마를 바꿀 수도 있고 일부 필드는 숨길 수도 있는 꽤 많은 기능을 가진 그리드였습니다. 당연히 이 그리드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6, 7, 파이어폭스 1.5, 오페라 9에서 모두 테스트가 되었고 블로그 글에 포함된 예제만 보아도 당시의 그리드 퀄리티가 그러니까 첫 공개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좋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 확장 라이브러리를 잭 슬로컴은 야후 UI 익스텐션스 라이브러리라고 불렀고 짧게는 YUI.EXT라고 불렀습니다. YUI.EXT 홈페이지에 가보면 API가 자세히 정리되어 있는데 EXT.JS를 써본 사람은 딱 보는 순간 EXT.JS네 라고 할 만큼 나중에 EXT.JS 특유의 밝은 하늘색으로 된 약간 윈도우 형태의 그 UI로 문서가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당시 잭 슬로컴은 YUI 관련 작업을 엄청 열심히 했는데 게시판 솔루션인 PHBB에서 AJAX로 프론트 페이지를 구현한 데모를 공개해서 업계에 큰 관심을 모으게 됩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항상 서버에서 모든 페이지를 가져와야 했던 PHBB를 잭 슬로컴이 직접 수정을 해서 리스트나 글을 AJAX로 가져와서 되게 매끄럽고 빠르게 동작하도록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2006년 10월 YUI 블로그에 올라온 잭 슬로컴과의 인터뷰를 보면 YUI의 인기와 더불어 YUI.EXT도 인기를 얻었는지 최근 2주 동안 5천여 번의 다운로드가 이루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주에 5,000번이면 당시에는 상당히 큰 숫자라고 생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고 YUI.EXT는 JS.doc 기반으로 문서를 작성을 했기 때문에 내부에서 사용하는 API를 문서로 참조해서 보기 아주 쉬웠고 지금이야 꽤 일반적인 방식이지만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렇게 YUI.EXT를 계속 만들던 잭 슬로컴은 2006년 말부터 YUI.EXT가 아니라 독립적인 프레임워크로 만들기로 결정하고 이름을 EXT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2007년 4월 공식 사이트인 extjs.com을 공개하고 extjs의 첫 버전인 1.0을 릴리즈하게 됩니다. 이 EXTJS 1.0에는 그리드, 트리뷰, 레이아웃, 버튼, 툴바, 메뉴, 에디터, 리사이저블, 탭 패널, 데이터 피커 등 수많은 위젯이 포함되어 있었고 당연히 AJAX 지원도 통합되어 있고 이펙트 기능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능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6 이상, 파이어폭스 1.5 이상, 사파리 2 이상, 오페라 9 이상을 모두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EXTJS에서도 YUI EXT에서처럼 YUI의 코어 라이브러리에 의존을 하고 있었는데 어댑터를 통해서 jQuery나 프로토타입 JS를 YUI 대신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면서 완전히 독립적인 UI 프레임워크가 되고 이러한 어댑터 기능은 jQuery 사용자나 프로토타입 JS 사용자를 EXT로 끌어들이는데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잭 슬로컴이 EXT에서 jQuery를 지원하기로 하고 알파 버전을 만들던 중에 jQuery 코어 팀이 잭 슬로컴에게 연락해서 두 프로젝트가 파트너십을 맺고 협업을 하게 됩니다. 제대로 잘 지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jQuery 측에서는 프로덕션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많은 컴포넌트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었고 EXJS 쪽에서는 jQuery의 수많은 사용자층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협업이 이루어집니다. 잭 슬로컴은 YUI EXT를 만들면서 얻은 커뮤니티를 바탕으로 EXTJS는 독립적이고 발전된 프레임워크가 되지만 잭 슬로컴은 EXTJS를 준비하면서 EXTJS LLC라는 회사를 창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도 회사니까 회사의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EXTJS를 여러 가지 라이센스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후 나중에도 더 자세히 설명했지만 이 라이센스는 EXTJS 컴이 돼서 오랫동안 논란이 되는 문제가 됩니다. EXTJS 1.0은
EXT 오픈소스 라이센스, 그러니까 라이센스 이름이에요. 오픈소스 EXT 오픈소스 라이센스라고 할 수 있는 조건부 LGPL 라이센스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CSS나 Asset은 EXT.js와 함께 사용할 때만 사용할 수 있고, 비영리 단체나 개인 오픈소스 프로젝트는 EXT.js를 사용하지만 상업용 소프트웨어에는 LGPL이 적용이 되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이센스를 피하려면 상업용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했고, 상업용 라이센스는 모두 무제한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에서 배포할 수, 라이센스를 사면 몇 개 배포하냐 이런 건 상관없는 거죠. 무제한으로 도메인과 서브 도메인에 배포할 수 있지만, 이제 그 제약이 개발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 라이센스를 몇 개 사냐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개발자 수로 제약하는 연간 라이센스의 형태였고, 한 명만 사용할 수 있는 디벨로퍼 라이센스는 $249, 5명의 개발자까지 사용할 수 있는 $849짜리 팀 라이센스, 25명 개발자까지 사용할 수 있는 $1,549 라이센스, 무제한의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3,499의 엔터프라이즈 라이센스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발을 하는데 사용하는 이 상업용 라이센스 외에도 서포트 구독 플랜도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서포트 플랜이 없어도 EXT 라이브러리 사용에는 문제가 없고, 소스 코드, API 문서, 튜토리얼, 커뮤니티는 당연히 무료로 사용할 수 있지만, $299의 실버 플랜, $999의 골드 플랜, $2,499의 플래티넘 플랜이 있는데, 이 서포트 플랜을 사면 SVN, 그러니까 서브 버전의 코드 저장소죠. 서브 버전 코드 저장소에 읽기 전용으로 접근을 할 수 있고, 이메일 지원, 전화 지원, 긴급 버그 픽스, 원격 트러블 슈팅, 성능 튜닝 등으로 이제 플랜별로 다르게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지원 플랜을 사야만 SVN에 접근 가능하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개발 중인 EXT.js의 서브 버전 저장소는 아무나 볼 수 없었다는 의미가 됩니다. 네, 상당히 특이한 라이센스 정책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지금 시점으로 보면 이렇게 비슷하게 하고 있는 라이센스, 이런 형태의 상업용 듀얼 라이센스 제공하고 상업용 라이센스 제공하고 서포트 플랜 팔고 하는 서비스들이 많이 있는데, 프로젝트들이 지금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울 수도 있지만 당시에는 상당히 빠른 시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을 공개하고 4달 뒤인 2007년 8월 EXT 1.1을 릴리즈하면서 YUI, jQuery, 프로타입 JS조차도 필요하지 않게 EXT 베이스 JS를 제공하고, 이 EXT 베이스 JS는 타 라이브러리에 비해 36KB로 훨씬 용량이 적다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도 합니다. 다른 프레임워크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거고, EXT 베이스는 EXT JS에서 필요한 기능만 만들었기 때문에 용량이 적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1에는 사용자들이 오랫동안 원하던 HTML 위즈 에디터도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12월에 EXT 2.0을 릴리즈하게 됩니다. 2.0에는 그룹 서머리, 스크롤 가능한 탭, 컬럼 트리 등의 컴포넌트들이 추가되고, 새로운 컨테이너 아키텍트를 사용해서 다양한 레이아웃 관리자를 지원하기 때문에 일관된 API로 창이나 패널을 추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MS 오피스 7 블루 테마에서 가져왔다고 생각이 되는 EXT.js 특유의 밝은 하늘색의 컴포넌트를 당시 글에서 많이 볼 수 있고, 이 하늘색의 그 EXT.js 그 UI, 그러니까 스킨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형태는 너무 상징적이었기 때문에 어떤 사이트에 딱 들어가면 보자마자 여기는 EXT.js로 만들었구나 라는 거를 소스를 열어보지 않고도 알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이게 테마를 좀 바꾸더라도, 색을 살짝 바꾸더라도 딱 보면 EXT.js네. 왜냐면 완성형으로 제공을 거의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고 있었고, 당연히 2.0을 릴리즈하면서 이 기본 테마 외에도 다양한 테마를 공개를 했습니다. 2.0을 릴리즈한 글을 보면 웹 데스크톱 예제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그러니까 윈도우의 대부분의 기능을 그냥 웹에서 구현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단에 이제 바가 있고 왼쪽에 윈도우 버튼이 있고, 윈도우 버튼을 클릭하면 이제 메뉴가 열리고, 거기서 특정 앱을 클릭하면 파일 읽기, 그리드, 탭 이런 걸 하면 이제 윈도우가 뜨고, 윗부분을 잡아서 드래그 앤 드롭이 되고, 최대화를 하고 축소화를 하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데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07년이었기 때문에
웹에서 이 정도 수준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것에 커뮤니티, 그러니까 생태계도 꽤 놀란 것을 알 수 있고, 그만큼 EXT.js의 구현 수준도 상당히 뛰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시에 상업용 라이센스를 사람들이 얼마나 구매했는지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오픈소스 라이센스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커뮤니티도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고, 콜드 퓨전이나 자바에서도 EXT.js를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 등장하기 시작하고 2008년 2월 홈페이지에 나열된 EXT.js의 사용자 목록을 보면 어도비, 베스트바이, 캐논 캐나다, 시스코 시스템즈, CNN, IBM, 렉스페이스, SAP 리서치, 시멘스, 소니 온라인 엔터테인먼트, 비자 인터내셔널 등 수많은 유수의 대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EXT.js는 2008년 4월에 2.1을 릴리즈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LGPL 기반의 EXT 오픈소스 라이센스 대신에 GPL 라이센스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살짝 말씀드린 대로 이 라이센스 변경으로 EXT.js는 라이센스에 대한 공격과 이슈가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게 됩니다. 기존에 그러니까 그 LGPL에 기반해서 조건부로 LGPL을 적용하는 EXT 오픈소스 라이센스가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친화적이지 않다거나 혹은 EXT.js는 오픈소스가 아니야. 저런 오픈소스 라이센스를 저런 식으로 LGPL을 저렇게 적용하는 건 오픈소스가 아니야 라는 비판을 기존에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조 툴킷의 알렉스 러셀도 EXT.js의 라이센스를 공개적으로 비판을 하기도 하고, 리눅스, 데비안, 그놈, 우분투 등에서 오픈소스 프로젝트에 기여하던, 그러니까 오픈소스 생태계를 아주 잘 알던 사람이죠. 매튜 가렛도 조건부 LGPL은 이제 제대로 된 오픈소스가 아니라고 비판을 하게 됩니다. 잭 슬로컴은 EXJS LLC는 처음부터 오픈소스 회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오픈소스가 너희는 오픈소스가 아니야 라는 비난을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2.1부터는 진정한 오픈소스 라이센스인 GPL v3를 적용하게 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진정한이라고 말한 건 GPL이 진정하다기보다 전에 적용했던 건 LGPL을 변형한 EXT 오픈소스 라이센스라는 이제 자기네가 만든 라이센스였고, GPL은 모두가 인정하는 이제 오픈소스 공식 라이센스죠. 네, 그리고 당연히 GPL을 적용하고 상업용 라이센스도 같이 파는 듀얼 라이센스 정책을 쓰고 있었습니다. 이 라이센스 렉이라 이게 법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저도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지만, GPL과 LGPL의 차이를 아주 가볍게 설명하면, GPL은 해당 프로젝트를 사용해서 2차 저작물 포함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배포하면 무조건 GPL로 소스 코드도 같이 공개해야 되는 아주 전용성이 높은 라이센스고, LGPL은 GPL이 너무 전용성이 강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사용하기 오히려 어려워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라이센스고, 오픈소스를 단순 라이브러리로 그냥 가져다만 쓰는, 그걸 수정해서 쓰거나 이러지 않고 하는 경우에는 소스 코드를 공개하지 않아도 되는 라이센스입니다. 그래서 LGPL에서 GPL로 바뀌었다는 것은 전에는 EXT.js로 어떤 솔루션을 만들어서 판매하려고 할 때 그냥 가져다가 라이브러리로 사용할 때는 제가 만든 것을 공개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GPL이 되었기 때문에 공개해야 된다는 것이 된 겁니다. 훨씬 전용성이 강해진 거죠. 물론 라이센스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세세한 사항들은 봐야 되고 설명이 조금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GPL이라고 만약에 제가 EXT.js를 가지고 웹사이트를 만들었을 때 EXT.js를 사용하면 제 사이트에 모든 소스를 공개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당연히 서버 코드는 공개할 필요는 아마 없을 것 같고요. 또 법정 가봐야 되겠지만, 프론트엔드 경우는 조금은 애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웹페이지랑 EXT.js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애매하긴 한데, 이게 어차피 브라우저는 코드 비공개, 공개가 없고 어차피 다 그냥 공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건지, 아니면 커뮤니티의 사용까지는 막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실제로 EXT.js를 어느 정도는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다 막진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T.js 측에서는 커뮤니티를 위해서 더 명확하게 오픈소스로 바꾸었다고 얘기하지만, 사람들은 커뮤니티와 그렇다고 사전에 논의도 하지 않았고 GPL로 바꾸었기 때문에 상업적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들은 무조건 EXT.js LLC에서 상업용 라이센스를 구매할 수밖에 없는, LGPL 때는 안 사도 됐죠. 안 사는 경우도 방법도 있었지만 지금은 무조건 사야 되는 상태가 됐기 때문에, 아니면 회사의 솔루션을 오픈소스로 공개해야 되니까요. 결국
EXT 측의 속내는 말은 오픈소스를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결국 수익을 더 내기 위한 것이 아니냐고 비판을 하게 되고, EXT-JS 측이 GPL과 LGPL을 전혀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는 비판도 올라오게 됩니다. 그리고 jQuery를 만든 존 레식도 레딧에 글을 올리면서 EXT-JS는 거대한 라이센스 실패의 결과물이라며 돈을 지불할 생각이 없으면 EXT-JS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라는 글을 공개적으로 올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EXT-JS는 훌륭한 프로젝트고 커뮤니티도 잘 구축했지만 이 라이센스 문제 때문에 커뮤니티의 갈등을 좀 빚게 되고, 이런 갈등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EXT-JS에서 떠나게 됩니다. 당시에 이런 이슈들에 관해서 잭 슬로컴은 사람들이 자신이 돈에 대해서 너무 탐욕적이라고 비난한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밝힙니다. 저는 집에서 YUI.ext를 7개월 동안 풀타임으로 개발하고 이를 BSD로 공개했습니다. 물론 너무 좋았지만 기부금도 없었고 야후에서도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습니다. 셋째 아이도 태어날 예정이라 생계를 유지할 방법을 찾아야 했고, 처음에는 완전히 상업적인 프레임워크로 전환하려고 했지만 커뮤니티와 논의해서 LGPL로 만들기로 결정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1.0을 준비하면서 새로운 테마 4개도 만들었는데 1.0 출시도 전에 경쟁 제품에서 이 테마를 이미 사용하고 있었기에 CSS와 SSN은 독점 라이센스를 도입했습니다. 1.0을 출시하고 나니 상장 기업 2곳에서 EXT-JS를 개발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고는 찾기 힘든 크레딧 파일 외에 아무런 언급도 없었고, 프레임워크 개발에 대한 지원도 없었고, 아무런 연락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요? 이어서 잭 슬로컴은 오픈소스 플러스 익셉션스라는 글을 올리면서 커뮤니티의 우려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플러스는 FLOSS인데 프리 리브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프리 리브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약자를 써서 FLOSS가 되고, 여기 리브레가 들어가서 그렇지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프리 앤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FOSS와 이제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글에서는 MySQL이 하듯이 확장 프로그램에 대한 오픈소스 예외 정책을 두는 것에 대한 글이고, 이는 GPL이 전염성이 너무 강한 라이센스이기 때문에 EXT-JS가 GPL이면 EXT-JS를 위해서 만든 확장 프로그램, 테마, 언어팩도 모두 GPL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는 커뮤니티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플러스 익셉션, 그러니까 오픈소스 예외사항을 정해서 뭐 요런 사회는 GPL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라는 예외사항을 정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 초기부터 2006년부터 EXT-JS에 참여했던 제이 가르시아가 2017년에 얼마 안 됐죠? 6년 전이니까 2017년에 The Rise and Fall of EXT-JS라는 EXT-JS의 흥망성쇠라는 글을 썼는데, 이 글에 대한 응답으로 2024년 2월 올해죠. 잭 슬로컴이 The Rise and Fall of EXT-JS A Long Overdue Reply and Apology라는 글, 그러니까 번역을 하면 기한이 한참 지난 답변과 사과문, 6년 지났으니까 많이 지나긴 했죠. 올리면서 그때 자신이 실수했다고 사과를 하고 있습니다. EXT-JS는 웹 2.0 초창기 최초의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 중 하나였고, 자바스크립트만으로 본격적인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된 최초의 프레임워크였습니다. 한때 전 세계 200만 명 이상의 개발자, 포춘 500대 기업의 70%, 상위 10대 금융기관 중 8곳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성공이 커지면서 모방 경쟁자들도 늘어나 코드와 에셋을 가져가서 자체 프레임워크에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도비는 이를 콜드 퓨전에 포함시켰고, 다른 경쟁 프레임워크도 기여 없이 이를 따라했습니다. 당시 저는 어도비 같은 거대 기업과 경쟁해야 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더 제한적인 라이센스로 EXT-JS를 보호하는 것이 옳은 조치라고 생각했습니다. 큰 실수였습니다. EXT-JS를 진정 훌륭하게 만든 것은 코드가 아니라 코드를 사랑하고 기여하고 지원한 모든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왔고, 지식과 코드를 공유하고 어려운 과제를 함께 해결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 커뮤니티였습니다. 제가 보호했어야 했던 것은 코드가 아니라 커뮤니티였습니다. 첫 라이센스에 대해 합의한 후 라이센스를 변경해서 죄송합니다.
정직성을 어긴 일이었고 커뮤니티는 더 나은 대우를 받아야 했습니다. 라이센스 변경으로 EXT.js가 큰 논란을 겪기는 했지만 뭐 그렇다고 한 번에 EXT.js가 무너진 것은 아니고 뭐 어느 정도 인기는 여전히 있었습니다. 2009년 8월 EXT.js는 3.0을 릴리즈하고 구독자만 SVN에 그러니까 서브 버전에 접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커밋을 공개적으로 볼 수 있는 서비스를 따로 만들어서 공개하고 서버 사이드 플랫폼인 EXT 다이렉트를 도입해서 RPC 호출을 쉽게 할 수 있게 지원을 하게 되고 코드로 말고 이제 UI에서 레이아웃을 만들 수 있는 디자이너라는 프로덕트의 프리뷰 버전을 공개를 합니다. 그리고 2010년에는 회사 이름을 EXT.js에서 센차 SENCHA입니다. 센차라는 회사로 바꾸게 되고 웹 표준 기술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프레임워크를 제작하는 회사로 표방을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를 이게 그냥 이름만 바꾼 것 같지 않고 아예 그냥 창업이 새로 된 것 같기도 한데 센차를 만들면서 세콰이어 캐피탈에서 펀딩도 받으면서 더 규모를 갖추고 시작을 하게 되고 그 센차라는 이름 밑에 기존 EXT.js, EXT.gwt, EXT 디자이너 제품군은 그대로 있고 안드로이드나 iOS 같은 이제 터치 스크린에서 HTML5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앱을 만들 수 있는 센차 터치도 제품에 추가가 됩니다. 1B jQuery 에피소드에서도 가볍게 얘기했지만 2007년 아이폰이 나오고 지금 회사 바꾼 시점 2010년이죠. 2007년 아이폰이 나오고 2008년에 안드로이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2010년은 모바일이 기존에 있던 모든 것을 좀 바꾸던 관심사가 모바일에 막 몰리기 시작하던 그런 시기였고 그래서 jQuery 모바일도 2010년에 나왔습니다. 센차가 설립되면서 비영리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한 센차 랩스도 별도로 만듭니다. 센차 랩스에서는 초기부터 이제 프로젝트를 인수하고 시작을 했는데 벡터 그래픽을 다뤄주는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인 라파엘 저도 이거 많이 썼었고 당시에 꽤 편하고 좋은 라이브러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SVG를 다뤄주는 라파엘을 만든 드미트리 바라노브스키를 풀타임으로 고용을 하고 또 아이폰, 아이팟 터치 당시에는 아이패드가 없습니다. 아이폰, 아이팟 터치 같이 이제 애플 기기에서 모바일 웹 개발을 할 수 있게 해주는 jQuery 플러그인인 JQ터치를 만든 데이비드 카네다와 JQ터치를 이제 데이비드 카네다 이후에 프로젝트 리드를 하고 있는 조나단 스타크를 고용해서 라파엘 JQ터치를 센차랩스의 포트폴리오로 추가를 합니다. 프로젝트를 그 사람들을 고용하고 프로젝트를 인수한 거죠. 네. 그리고 루비의 렉서버처럼 노드.js에서 고성능 미들웨어 프레임워크로 나온 커넥트도 프로젝트 인수. 이거는 프로젝트만 인수한 것 같아요. 사람은 인수 안 하고. 또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데 이 커넥트는 노드.js에서 상당히 유명했던 팀 캐주얼과 TJ 할로웨이 척이 만든 프로젝트고 TJ 할로웨이 척이 또 만든 익스프레스 웹 프레임워크의 이제 기반에 이제 커넥트가 있게 됩니다. 현재는 커넥트를 익스프레스 프로젝트 쪽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그래서 센차 밑에 있었습니다. 이후 센차에서 EXT.js 4.0, 5.0, 6.0을 계속 릴리즈하지만 2010년대에는 다른 자바스크립트 프레임워크들도 많이 등장했기 때문에 센차에 대한 커뮤니티의 관심도 적어지고 물론 GPL이라는 라이센스를 있는데 굳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들이 이제 다른 프레임워크로 떠나게 되고 센차는 이제 회사기 때문에 EXT.js를 유료로 팔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지만 중간에 가격 정책을 잘못 정해서 이제 커뮤니티에 반발을 받는 논란이 되는 뭐 요즘도 많이 있는 일이죠. 다양한 회사에서 그런 실수도 하고 하면서 계속 지내다가 2017년 B2B 소프트웨어 생산성 솔루션 회사인 아이데라, IDERA 회사 이름이 대문자로 이렇게 되는데 아이데라로 읽겠습니다. 아이데라에 인수되고 회사가 팔린 건 이제 뭐 센차 입장에서는 뭐 얼마에 팔렸는지 정확히 모르지만 잘된 일이긴 하지만 EXT.js를 좋아하던 커뮤니티에서는 아이데라라는 회사는 모든 개발을 인도 등에 외주를 주고 개발하고 소프트웨어 품질도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라서 그냥 싸게 센차를 사고 추가 투자는 안 하고 수익만 챙기려고 하는 것 같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EXT 7.7까지 나왔고 언제부터 바뀐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오픈소스 버전은 아예 없고 완전히 상용 UI 프레임워크가 되어서 사용해 보려면 뭐 30일 프리 트라이얼, 프레임워크 프리 트라이얼이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그런 식으로 가입을 해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웹 2.0이 시작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그러니까 웹을 믿던 수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데스크탑에 부족하지 않은 웹 UI를 만들 수 있게 처음으로 제대로 제공되던 YUI와 EXT.js를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요즘 리액트 등에서 컴포넌트를 쓰듯이 정렬 가능한 테이블이나 파일 트리, 드래그 앤 드롭, 데이트 피커 같은 것들을 실제로 모든 브라우저에서 동작하게 좋은 품질로 만들려면 상당히 노력이 드는 일이었기 때문에 YUI나 EXT를 써서 수준 놓고 퀄리티 좋은 UI를 빠르게 만들 수 있게 제공했다는 것은 당시에는 아주 큰 장점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후 UI의 움직임에도 당연히 많은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회사가 똑같이 일하지는 않지만 당시의 웹 개발이라면 200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후반 일반적으로 웹 디자이너가 포토샵으로 디자인을 하고 그 디자인을 보고 퍼블리셔라고 그 당시에 보통 부르던 저도 별로 좋아하는 용어는 아니지만 퍼블리셔 직군의 사람들이 포토샵으로 만들어낸 디자인을 보고 똑같이 HTML과 CSS로 만들어서 넘겨주면 백엔드 개발자가 이를 서버 템플릿 언어에 적용을 하는 식으로 일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일부는 있었지만 당시에는 자바스크립트만 주로 하는 개발자들은 없었기 때문에 보통 백엔드 개발자가 웹페이지에서 동작하는 자바스크립트 쉽게는 온클릭 같은 거죠.를 구현하는 경우가 많았고 앞에서 설명한 대로 디자인에서 만들어낸 HTML과 CSS가 있지만 이를 서버에 적용을 하려면 JSP나 PHP 같은 파일에 섞거나 아니면 서버 템플릿, 서버에서 쓰는 어떤 서버 템플릿 언어, 뷰 템플릿 언어라고 하는 게 맞겠죠. 뷰 템플릿에 섞어 넣어서 이제 서버가 내려주는 DB에서 읽어온 데이터나 어떤 동적인 상태가 표시되도록 했기 때문에 HTML을 다시 뜯어서 서버에 적용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하는 흐름이 더 일반적이었고 하지만 YUI나 EXT.js 같은 경우를 쓰면 이 개발 흐름에서 디자이너가 처음부터 이 컴포넌트를 좀 이해하고 있어야 그렇겠죠? 왜냐하면 YUI나 EXT.js에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바꿀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이해하고 디자인을 해야 했고 당연히 그렇게 하려면 디자이너, 퍼블리셔, 개발자가 잘 협업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UI 프레임워크의 특성이 뭐고 제약이 뭔지를 잘 맞춰야 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냥 단순 사용하는 거 이상의 현업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협업이란 건 항상 어려운 일이고 지금도 어렵죠. 네, 지금은 이제 디자인 시스템도 많이들 만들고 이렇게 좀 밀접하게 협업하는 방향으로 점점 가고 그게 더 좋다라고들 많이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디자인과 최종 서비스 구현의 간격이 조금씩 최대한 짧게 하려고 더 노력하고 있지만 당시에는 이게 워낙 멀었고 중간에 끼인 이해관계자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협업은 현실적인 어려움도 또 한편으로는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